지금 전에 서민금융지원센터도 저희가 한번 방문했던 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계부채 문제를 포함해서 대출 문제, 그다음에 대출 이자 문제, 그리고 한계 채무자들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면서도 잠깐 들렀는데 실제 상담 그 고객도 상당히 많아진 것 같고, 통계적으로도 올해 3월에 개인회생 신청자가 9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중은행의 연체율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측하고 있던 바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또 급속하게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채무자들의 지금 상황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또 경기 침체가 가장 심한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선될 기미가 뚜렷하지는 않아서 앞으로 아마 가계부채 채무자들의 상황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개인회생제도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긴 하지만, 한번 빚쟁이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빚쟁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번 실패하면 또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도 해결해야지만,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심각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고, 또 몇 달 안에 또는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이어서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사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어려울 때 빛을 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 긴축을 한다든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 지원을 축소를 하게 되면 나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더 나빠지고, 좋은 상황에 처한 사람은 더 좋아지는 이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게, 어려운 채무자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정부 정책이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면서 15.9%라고 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자를 요구합니다. 이건 사실 절대로 정부 재정으로 손해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의 발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가 대체 뭐냐.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면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가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에서는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특히 한계 상황에 처한 이 금융 취약자들을 위한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수차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특위에서 이 개인 채무 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 정책 대안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직도 이 채무 취약계층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이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무려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0년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해 개인 회생을 신청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미래에도 아주 많이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개인 회생 사건은 2020년 코로나 상황에 이제 들어가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2년도 줄었다가 다시 2022년에 예년 수준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 이제 3월까지의 통계인데요. 3달 만에 지금 3만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 2022년 1월부터 3월 1분기와 대비하면 47%가 지금 증가한 수치고요. 이게 만약에 산술적으로 이제 만약에 지금 1분기가 3만 명이니까 곱하기 4를 하면 12만 명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는 중이고요. 이렇듯 지금 굉장히 개인회생 사건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관도 와 계시지만 그 개인회생 파산과 관련해서는 채권과 채무 내역을 법원에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채무자 여기 오신 분들이 그 채무 내역을 다 확인해서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여기 여러분들 중에 뭐 혹시 빚이 있으시면 내 빚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빚들 안 지르고 사십니까? 저도 변호사이지만 집 구하기 위해서 담보로 얻은 채무, 그다음에 사법연수원에서부터 2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통장 마이너스 채무, 뭐 그 정도 생각나지 자세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일반 서민의 경우에는 더 하겠죠. 지금 친구들은 직장을 열심히 다녀도 내가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라도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집은 장만할 수 있을지 과연 이런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걸 알면서도 주식이나 코인 뭐 이런 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 또 급격하게 많이 늘고 있는 상담이 이건 과연 누구 책임인지 모르겠어요. 아파트를 하나 갖고 계십니다. 중산층이죠.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하나 있으면 중산층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갑작스럽게 올라가시면서 작년까지는 200만 원이던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가 이제 400, 500이 되는 겁니다. 이분 수입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가 이거 처분만 하시면 빚이 다 정리되는데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내놔 보시죠. 이렇게 상담하고 돌려보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한 달 있다 다시 오세요. 법무사님 도저히 안 팔려요. 그냥 집 날리고 파산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탓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코로나로 지금 3년 넘게 자영업자분들 고생하셨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버텨오셨습니다. 근데 코로나 끝났는데 더 힘들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이 찾아오세요. 회생파산은 이게 사회복지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오래 하면서. 이거는 누구 빚담 감아주고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국가에서 당연히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가장 적극적인 복지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분납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국가재정이 취약할 때 공동체를 위한 비용이니까 최우선 변제하자. 이거는 면책시켜주지 말자. 이런 이념이 작동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가장 부자인 채권자니 가장 여력이 많은 채권자. 그러니까 결국은 면책 조치를 하게 되면 모든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가장 부자인 국가와 지방정부만 면책 대상에 제외한다는 게 사실은 현대사회 상황에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김태현 위원장께서 이거는 한번 이게 심각한 문제 같아요. 이게 국가 우선주의의 발로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실효성으로 떨어지게 되는 국가가 개인 회생을 파산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거 사실 죄송합니다. 저도 변호사인데 관심이 적었던 것 같네요. 지금 여기 채무 조정에서도 다 세금은 제외네요. 워크아웃이든 프리워크아웃 뭐 등등. 이것도 이건 뭐 정책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생각을 한번 바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 의견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사실 금융 취약계층이 상담할 곳도 마땅치 않고 보통은 이제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사실 비용 부담되고 또 국가구조공단이나 뭐 법원에서도 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영역에서 이제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성남시나 경기도에 있을 때도 금융상담센터를 유치해가지고 이제 고용을 해서 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분산적이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는 금융이 앞으로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만큼 금융 부분이 중요성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담과 회생, 파산 등등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정부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분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저희도 한번 당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에 대한 지원이 이제 복지냐, 지금은 사실은 이제 복지도 아니고 개인에 대한 배려 이런 정도 수준인데 저는 이게 복지 정책으로 전환돼야 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경제 정책으로 승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융 취약계층들이 사실은 경제 영역에 복귀가 불가능하거든요. 한번 탈락하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국가 경제 역량을 좀 갉아먹는 그런 문제도 야기하기 때문에 경제 정책, 국가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 자원을 좀 강화한다는 측면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개선해야 될 점들이 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그래프 중에 보면 국가 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 그 다음에 민간 부채 증가 그래프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민간 부채 비율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우하향으로 꺾였습니다, 다. 근데 대한민국의 민간 부채만 유독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계속 그리게 됐는데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계속 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되게 다른 나라들은 이미 100%를 다 넘긴 상태입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금융 영역에서 국가가 져야 될 또는 공동체가 져야 될 공통의 부담을 개인들 그리고 민간에 떠넘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부채 문제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심각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민간 영역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그 그래프 한번 그려서 한번 보여주시죠. 그거 아시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꺾였는데 우리만 이렇게 올라간. 네. 그 그래프를 언젠가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특히 정부 당국자들한테 좀 보여드려서 왜 금융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부담을 늘리고 지원을 늘려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